예, 5위 주제 공개합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여러 질의서에 서면 답변을 보냈는데 천하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너무 푸실하다. 그리고 남탓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 출근길이 해명길이 되어버린 이 후보자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은 계속 백지신탁 하셨다가 되돌려 받으셨는데 이게 취지에 맞다고 보실까요?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정부 부정청약 조사 직후에 장남 분가한 거 맞으실까요? 그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실업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자, 밑그림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 그래픽을 찍기 전에요. 이해운 후보자의 자녀, 장남이 결혼을 할 때 청첩장을 여러 지인들에게 보냈나 봅니다. 저 청첩장에 보면요, 송영원 대변인.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뭐 땡땡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길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와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는 거겠죠? 근데 송영원 대변인. 자, 로또 아파트 관련된 이해운 후보자의 해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장남의 약혼자는 용산에서 전출해서 이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운 후보자가 이 대형 평수에 당첨이 되기 전에 용산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어떻게 가족들하고 며느리까지 한 집에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장남의 약혼자는 용산에 가서 살았다. 전출해 가서 이사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해운 후보자가 굉장히 비정한 어머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신의 장남을 가정 불화자로 만들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 2023년 12월 1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의 그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청약을 한 것이 2024년 7월이죠. 예.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상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회통념상으로는 며느리는 장남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혼자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은 그때까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같이 동거도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리고, 보통 우리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따로 살면요, 뭔가 결혼하자마자 파혼을 할 정도로 큰 불화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의 장남을 지금 가정 불화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올린 그 서초구 아파트를 지키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청약으로 철저하게 수사가 들어갈 거고 결국에는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장관직도 이쯤 되면 국민 눈높이에 이미 현저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는 빨리 물러나시고, 그리고 아파트는 반납하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되찾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뭐 천하람 의원의 주장도 그래요. 버전시 결혼을 한 며느리를 어떻게 약혼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치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장관직 앞에서는 며느리도 며느리라 하지 못하는 건가 매정하다.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지적하는 게 이제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잘못한 내용보다 그 해명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예.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게 이게 거짓이라는 게 금방 드러날 거짓이 있고 좀 감출 수 있는 거짓말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가. 이것이 참 답답할 노릇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어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그 가족이 몇 번의 아파트 청약에 넣었다가 결국 하나의 당첨이 2024년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보면 아니 그거 몰랐냐 했더니 청약은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 김모 교수가 신청했다. 그리고 저렇게 같이 결혼한 아들이 같이 이렇게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던 거는 자녀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 없었던 문제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조금 전에 짚었던 것처럼 며느리를 향해서 장남의 약혼자다. 자, 이 해명 다 어떻게 들으세요? 일단 뭐 청약은 그 김 교수님이 신청한 거니까 저 이야기는 맞는 말 같고, 그다음에 자녀의 결정에 부모가 개입 못한다. 자녀가 다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박사기 때문에 자기 결정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혼한 자녀가, 그것도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마치 미혼이고 동거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왜 자식 핑계를 갖다가 대는가. 그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3년 12월에 성대하게 거행됐던 그 시기, 세레모니가 결혼식이 아니고 약혼식이었습니까? 아, 그럼 거기에 하객들 참여해가지고 뭐 이렇게 축의금 주고 그랬을 텐데 약혼식인 줄 알고 축의금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그 며느리가요, 어떤 분이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박사예요. 예. 재원이에요. 그다음에 유명 연구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 박사까지 받고 지금 뭐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 보고 아직까지는 내 며느리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말이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 이해운 후보자 그 해명 중에 제일 황당한 건요, 실업자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 100명도 넘는, 한 150명 넘는 그러한 실업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컨대 당협위원장이 다 실업자라고 하면 그 이해운 후보자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난 당협위원장이 아니었고 실업자란 이야기였던가? 저는 저 정도 그 정도 되면요, 진짜 더 이상 어떻게 우리나라의 곳간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는가? 빨리 대통령이 결단을 하든 아니면 이해운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든 빨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더 큰 망신만 당하지 않나? 전 그 생각 듭니다. 장윤미 대변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내 탓이다.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는데, 여러 공격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배우자가 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선택한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가족을 팔아 해명하는 게 맞냐, 이런 어떤 또 도덕적인 어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자, 물론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뭐 장관 후보자도 아니었으니까 저 실업자라는 말을 뭐 고지고대로 듣는다 하더라도 워낙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병역 활동을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하는데 엄마의 입김이 혹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실업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언급하는 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가족이 어느 정도 관여했고 자기의 어떤 관여 정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의 병역 특혜와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뭔가 뭐 부정 청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원외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걸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약혼자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매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국회 문서로 이게 답변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아들이 같은 동거인, 그러니까 부모와 사는 것으로 돼 있는지와 관련해서 법률상 혼인을 하기 이전의 상황은 이게 약혼자인 겁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동거를 하고 어떤 결혼 생활의 외형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사실혼이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약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항변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걸 다 열어놓고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약혼한 사이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의합니까? 물론 법률혼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청문회 답변, 서면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들께 답변 드리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결혼식 할 때 청첩장 다 보내서 전직 국회의원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 청첩장 받아서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장남이 언제 누구와 결혼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답변으로 저것을 약혼자라고 표현한다. 그 며느리는 저걸 보고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장남을 가정 불화자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제가 60 가까이 살면서요, 결혼식 한 약혼자 처음 봤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는 약혼자 맞죠. 하지만은 혼인 신고를 하는 걸 떠나가지고 결혼식 하고 났는데 그 사람 보고 약혼자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제 친구들 중에도요 상당 기간 혼인 신고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재수 씨 보고 제가 약혼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은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아직 청문회가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많은 국민들은 또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해명을 하는지 또 지켜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문회 과정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